자, 이번에는 창의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의력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이제 정확한 이해를 배우게 되면, 아, 창의력은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구나. 그렇다면 그 창의력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 후속적인 조치로 이런 걸 취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이제 정의를 해왔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해 있습니다. 창의력이 이거다라는 것은 그 창의력을 연구했던 사람의 그 경험이나 자기의 학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창의성에 관한 이제 정의를 보면서 이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나 표현이 뭘까 한번 저희들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최초로 언급했던 사람이 길포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이 창의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보면은 새롭고 신기한 것, 이게 이제 창의적 산물이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방식은 그것을 낳는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낳는다는 표현은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상당한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연구의 또 다른 이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의 토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고 차별화된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앞의 문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미래의 문제는 창의성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인 문제가 창의성에 있어서의 연구 대상,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오스본이라는 사람도 했는데, 오스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제안했던 사람이 오스본입니다. 그래서 오스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상의 문제죠. 그래서 이 일상의 문제는 내가 접하는 것도 있지만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는 문제, 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 일상의 문제,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텐베르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능력이 창의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없는 문제, 뭐 특정한 사람은 특정한 문제에 관심 있겠죠.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관심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서 뭔가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특한 해결책을 찾았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괴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현재 문제, 일상의 문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켄 로빈슨이라는 사람도 역시 창의성 개발에 한몫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창적이고 가치를 지닌 결과물을 낳는 상상력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표현했는데, 사실은 창의성과 상상력은 같은 걸까? 사람들은 창의성을 강조하는데 상상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무한 상상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력만 가지고 창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창의성을 위해서 상상력은 필요하지만 상상력의 현실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문제,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상상만 막 해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창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현실성이라는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죠. 부모들이 자기의 3살, 4살 된 아이들 노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아, 저 아이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행동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천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이들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고 그게 실제로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에 있어서는 이 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현실성이 이제 상상력을 창의력으로 바꾸는 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달라야 되는 것은 창의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나요. 내가 문제를 잡아가지고 연구해서 무슨 솔루션을 냈어요? 그러면 그게 창의적인 산물일까 아닐까는 누가 판단할까? 사실은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일상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관해서 내가 솔루션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낸 솔루션이 해답이 얼마나 기존의 문제하고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지를 평가하겠죠. 심지어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해답을 내면 그때는 이제 감탄할 겁니다. 아, 굉장히 창의적이다. 저 사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네. 창의적인 산물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창의적이라는 말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느 쪽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람에 대한 학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인 산물을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에 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만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은 인문학이라고 하죠. 사람에 관한 학문이 인문학이죠.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사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의적인 산물은 결국은 같은 시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 창의적이다, 굉장히 스마트하다,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나도 사람들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가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쓸 때 어떤 느낌일까를 이 사람들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휴대폰이 이제 기계니까 딱딱하죠.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폰을 보면 라운드 처리를 했죠. 둥그렇게. 그 다음에 많은 단추가 있으면 복잡하다. 그래서 단추를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많은 기능이 있어도 역시 휴대폰은 휴대폰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한 손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버튼의 체제나 폭의 그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계속 진화할 때 옆으로 늘어나지 않고 밑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 아이폰이 진화돼서 버전 10, 버전 20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농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폭이 넓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고 아이폰도 그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게 나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가졌던 거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휴대폰을 만들면 사람들이 편하고 편리하면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쓸 수 있을까? 그걸 연구했던 게 아이폰이고 그런 본인의 예상이 이제 적중을 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온 역사에 대한 이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오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문사철로 표현되는 인문학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본인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시대적 흐름이죠. 이 시대적 흐름은 사회적 트렌드도 있고 기술적인 트렌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대에 SNS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 사회적 트렌드와 인문학적 소양 이 두 가지는 창의력을 증진하는 데서 장기적으로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알츠슐러라는 트리즈를 개발했던 사람이 창의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내 영역에 다시 적용하는 게 창의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선배들도 이미 고민해서 적용해봤던 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를 내 영역에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창의력을 공부할 때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역사입니다. 짧게는 경험이죠.
앞사람들이 했었던 경험들을 내가 체험을 하고 앞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갈등을 극복했던, 모순을 극복했던 스토리를 내가 학습하면서 그거를 나의 갈등을 극복하는, 내가 새로운 창의적 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에 관한 정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앞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넓히고 창의적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왜 인문학이 필요하고, 왜 기술적 사회적 트렌드가 필요하고, 왜 다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고, 왜 과거의 사실이 중요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창의적 사고, 창의력에 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미국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인이 이제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데 그 제스처 가운데서 특이한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손가락을 까딱까딱 이는 거죠. 말을 하는 도중에 양손가락을 이렇게 까딱였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양손을 까딱이는 경우에 되게 말 중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갔다. 서울에 갔다. 그러니까 마치 문장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에 관한 인용이나 강조를 제스처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인용 부호, 코테이션 마크의 한 부분이 제스처로 표현된 겁니다. 인용 부호로서 많이 쓰는 거가 이제 작은 따옴표, 그리고 2개씩 쓰는 큰 따옴표, 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 창의성에서도 창의성과 관련돼서 새롭게 등장한 인용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말고 창의적인 산물의 좌측, 우측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인용 부호가 있는데 그게 인터로뱅이라는 겁니다. 생긴 거는 마치 이 느낌표와 그다음에 물음표를 겹치기로 한 것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물음 느낌표라고 부릅니다. 왜 이름이 인터로뱅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문 대명사 그러면 인터로거티브 프로나운, 뭐 의문 부사 그러면 인터로거티브 애드버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터로거티브라는 거가 의문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인터로거티브의 앞에 인터로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프린터가 타자기처럼 따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찍었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조용히 나오지만 그래서 따다다다 찍다가 본문이 마지막에 다 나오면 맨 끝에 출력 원하는 걸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참 쉬었다가 땅 소리가 납니다. 그 되게 느낌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치 빵 하고 폭발하는 소리 같다고 그래서 뱅이라고 그랬고 느낌표를 그냥 속으로 뱅마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뱅마크라는 건 느낌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터로거티브라는 것은 의문형이라는 뜻이 때문에 물음표하고 뱅이라는 느낌표하고 합해졌다. 그래서 인터로거티브 뱅의 합성어 인터로뱅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인데 순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물음표가 먼저일까 느낌표가 먼저일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웹툰을 많이 보면 말풍선 가운데서 뭐 이상한 기호들이 막 섞여 나오는 경우를 보았을 거예요. 되게 어떤 경우인가요? 되게 이제 그 말풍선에 있는 캐릭터가 막 당황하거나 뭐 어떤 경우는 욕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이제 막 그 일상적인 말이 아닐 때 그런 기호를 쓰는데 가끔씩은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웹툰을 그리는 작가가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걸 쓸 건데 뭐 간단하게 한 쌍은 그거죠. 물음표, 느낌표. 또 하나는 느낌표, 물음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음 느낌표하고 느낌 물음표인데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표식은 어떤 그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이 쓸 때 사용했던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물음 느낌표는 합격이고요. 느낌 물음표는 불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음 느낌표는 이겁니다. 시간적으로 물음표가 나오죠. 저 친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막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할까?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까? 근데 쭉 들어오고 보니까 저걸 하려고 그랬구나라고 공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물음으로 시작했지만 공감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문제가 주어졌는데 해답이 주어진 거가 물음 느낌표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반대의 경우는 느낌표라는 건 저 친구 정말 뭔가 많이 했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그 한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걸 준비했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so what, 영어는 so what 그러죠.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라는 의미가 바로 느낌 물음표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러뱅은 이제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물음 느낌표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관해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냈다는 의미의 느낌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러뱅은 창의적인 산물을 사람들이 인용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터러뱅 신호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리안글에 들어가 보셔도 아리안글의 그 문자표에 들어가 보시면 구두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두점에 인터러뱅 왼쪽 게 들어가 있고요. 확장된 또 구두점에 가시면 오른쪽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것들이 오른쪽 거 같은 걸 쓰지 않고 또 다른 거가 있느냐? 그런데 오른쪽 거인 인터러뱅은 원래 왼쪽 거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위쪽에 있고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걔를 오른쪽 인터러뱅이라고 하지 않고 걔도 별도의 명칭을 붙여줬어요. 그나보레트니라고 읽는데 인터러뱅을 거꾸로 알파벳을 쓴 겁니다. 쓰고 읽었죠. 좀 읽기가 좀 불편하죠.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새로 만든 심볼이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건 창의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와 다르게 신경을 써서 봐라 하는 의미로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름도 독특하게 졌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구에 관해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써서 인용부호를 쓰는데 이제 창의성을 다뤘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러뱅의 좌측 것과 우측 것을 써서 전구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산물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 창의적인 산물은 인터러뱅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인용이 될 거고요. 그런 것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이른바 발명가, 그다음에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이것이 위험한데 이걸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비효과적인데 좀 더 경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거가 시작점입니다. 인터러뱅의 존재점은 물음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인터러뱅의 물음표가 존재하는 거고 그 물음표의 그 가운데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창의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찾아서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산물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러뱅에 의해서 인용이 되는 창의적인 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연구하려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인터러뱅에 관한 동영상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위키피디아에 가면 인터러뱅에 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독특한 구두점 인용부호긴 하지만 그 안에 창의적 사고의 중요한 부분들이 녹아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차에서는 창의성에 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산물,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과정 이 3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창의성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선입견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그 다음의 작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들을 풀어버리고 또 창의성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인문학,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시대적 조류, 기술적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창의적인 산물들을 내어서 인터러뱅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코테이션 마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인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창의력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